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으로 주변 지역의 물류와 관광, MRO 산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정부 주도로 진행하다 보니 지방정부 역할에 한계가 있는데요. 공항과 연계한 지역 발전, 이른바 공항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선 지방정부가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1년 개항한 인천국제공항. 국제화물 세계 2위, 여객운송 세계 5위인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성장했습니다. 공항 주변 지역에는 공항을 기반으로 한 물류단지 조성과 항공정비산업 등 신산업 육성도 추진 중입니다. 공항이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그 지역 산업과 연결되는 거점으로 역할이 확대되는 겁니다. 해외 국가들도 공항과 관련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이른바 공항 경제권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공항 경제권을 구축하고 지방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법과 제도로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있는 법 제도 하에서 공항 배후 도시 주변 산업 배치 개발을 각각 지금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그 인천도 어려운데 특히나 이 지역에 있는 여러 무안, 양양, 청주 모든 곳은 더 심하겠죠. 그렇게 개발하는 것 자체가. 국회에선 지난 5월 공항 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공항과 연계한 사업에 지자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전문가들은 공항 경제권 구축을 위해선 우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떤 기본 계획이 수립된 뒤에 지역별 혹은 권역별로 어떤 사업 계획들을 이제 수립하는 그 단계 안에서 국가와 지자체, 민간 기업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고 그것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좀 안정적으로 그 지역 개발과 연계될 수 있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제공항 8개, 국내 공항 7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과 제주, 김포공항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적자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공항 운영에 어떻게 참여할지, 또 그에 따른 장단점은 무엇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참여한다는 얘기는 소유에 참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소유에도 참여하고 그다음에 이사회 참여를 통해서 운영에도 참여한다는 얘기인데 기존의 체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취재로 됐을 때는 어떠한 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명백히 분석하고 오늘 이 천 물꼬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러면 공항과 지방정부가 어떤 협력을 할 수 있고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서부터 찾아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에 대해 국토부는 지역별로 상황이 많이 다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다 적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에서 어떤 운영이나 이런 건설에 참여를 하시기가 사실은 어려운 상태고. 공항경제권 특별법이 발의된 데 이어 지방정부의 공항 운영 참여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까지 지역 특색에 맞는 공항경제권 조성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부산의 랜드마크로 꼽히는 롯데타워가 23년 만에 첫 삽을 떴는데요. 인천에선 부산 롯데타워보다 105m가 더 높은 청라시티타워가 추진 중입니다. 청라의 랜드마크로 건설한다며 10년 전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언제쯤 공사가 재개될까요? LH는 내년에 시공사를 선정해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첫 삽을 뜬 부산 롯데타워. 2000년 건축 허가 이후 무려 23년 만입니다. 타워와 백화점을 함께 건립하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받았지만 롯데 측이 사업성 문제로 사업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지연됐습니다. 지난해 6월 부산시가 롯데와 협약을 맺으면서 사업은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높이는 당초 107층 429m에서 67층 342.5m로 축소됐습니다. 이곳 자체가 부산의 명소일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명소로 건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에 이런 아름다운 세계적인 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부산의 가치와 격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3년 8월 건축 허가가 난 청라시티타워. 10년이 됐지만 현장은 터파기만 하다 방치된 상태입니다. 지난 6월 인천시와 LH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맺었습니다. LH가 시공사를 직접 선정해 건설하고 건설 후 인천경제청이 타워를 관리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타워 외형과 높이 448m도 그대로 유지해 건설합니다. 342.5m로 국내 3위 높이인 부산 롯데타워보다 105.5m 더 높게 짓는 겁니다. LH는 사업비 산정을 위한 용역을 냈지만 한 차례 유찰되고 재입찰에서 한 개 업체가 참여해 수의 계약이 진행 중입니다. 내년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실시 설계를 거쳐 이르면 내년 말 착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인천경제청은 타워 관리 운영과 부지 활성화 용역을 내년에 발주하기 위해 관련 사업비를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이 2년째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해법을 찾았습니다. 군 구의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는 요구를 인천시가 받아들인 건데요. 인천 지역 농어민들은 내년부터 연간 60만 원의 수당을 받게 됐습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농어민의 영농 환경 개선과 생계 안정을 위해 도입된 공익수당. 인천시는 2021년에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농업인에게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2022년부터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농민들은 2년이 넘도록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예산 분담 비율과 지원 규모를 두고 군구와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강화군은 지원 규모를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늘리고 군구의 분담을 50%에서 30%로 낮춰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농어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기초단체의 부담도 낮추자는 취지입니다. 쌀값 부분 같은 작년에 같은 경우는 한 30% 이상이 하락하는 바람에 농사를 짓는 주업으로 삼는 강화 농민들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죠. 그 조례도 좀 강화군 현실에 맞게끔 바꿔서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2년 만에 해법을 찾았습니다. 10개 군구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지원액은 60만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다만 인천시와 군구의 재원 분담률은 기존 50대 50에서 70대 30으로 조정했습니다. 인천시는 조례 개정과 정부 승인 등을 거쳐 내년부터 가구당 6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대상은 기본형 공익 직접 지불금을 받는 인천 지역 농업인 16,000여 명입니다. 조인건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 공익수당 지급으로 농업인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지속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2026년 쓰레기 직매립이 법으로 금지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 광역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 상황은 굉장히 더딘데요. 인천시의회에선 인천시가 소각장에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NIB 장윤아 기자입니다. 인천시는 지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 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인천시 입지선정위원회는 중구, 동구, 옹진군으로 묶인 서부권 소각장 신설을 위해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일정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후보지 5곳이 모두 중구 영종도로 선정돼 영종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항목과 배정 기준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아닌 미리 짜놓은 각본에 의거 예비 후보지 5곳을 빼기 투표 방식으로 영종지역 변증되게 선정하였다. 졸속, 부실, 불공정 원천무효 백지화를 선언한다. 주민 반대와 입지 선정 등의 문제로 아직까지 소각장이 지어지고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 지난 29일에 진행된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이 점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신선현 시의원은 소각장에 대한 인천시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인구수가 다른 만큼 인구 대비에 맞춰 권역별 소각장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모든 권역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소각장을 신설 또는 증설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부권 입지선정위원회에서는 이미 120톤 공항 소각장이 있는 영종에 인구 대비 필요 용량을 훨씬 상회하는 300톤 소각장 신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권역별 추진 정책을 강행할 것이라면 권역별 계획을 인구 대비 현실화해야 할 것이고, 이 밖에도 권역별로 동시에 소각장 신설을 추진할 수 없다면 원점에서 재검토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NIB 뉴스 장윤아입니다. 인천시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을 철거했죠. 조례를 만들어 규제를 시작한 건데 정부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는데요. 인천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0명 중 8명은 정당 현수막 철거에 동의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형고 기자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거리마다 걸려있는 정당 현수막. 정부 정책을 질타하거나 정당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개 광고물법상 이런 정당 현수막은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곳곳에 걸려있던 정당 현수막은 찾아보기 힘들 만큼 확 줄었습니다.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지정계 시대 4곳에만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뒤 강제 철거를 시작하면서 달라진 모습입니다. 시민이 불편을 초래하고 또 시민의 미관, 도시경관을 위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6월달 파악된 건 560개가 정당 현수막이 있었고요. 다 이제 지속적으로 좀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0명 중 8명 이상이 정당 현수막 강제 철거에 동의했습니다. 특히 54%가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시민들이 이렇게 강제 철거에 동의하는 이유는 뭘까? 응답자의 절반이 정치 혐오를 조장한다고 답했고, 시민의 생활 환경과 안전을 저해한다는 의견도 31%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정당 현수막 게시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동미추홀구 당협위원장이 미추홀구 지정계 시대에 현수막 14개를 부착했다며 집권당 특권과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꼬집었습니다. 선거구별 지정계 시대에 4개의 현수막을 걸도록 한 조례를 어겼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논평 일주일 뒤 지정계 시대가 아닌 곳에서 확인된 정당 현수막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또 한 자치구 공무원은 정당 현수막 철거는 상위법과 상충에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아 전보 조치돼 논란을 낳게 됐습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작 우리나라에 비해 일본 국민들은 이 문제를 비교적 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장동원 기자가 일본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24일 오후 시작됐습니다.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시켜 먼저 7,800톤을 내보냅니다. 부산 곳곳에선 반대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지난 18일 일본 기시다 총리 관저 앞, 한 환경단체는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바다를 죽이는 일이다.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ちゃんと理解をしてから、それから実行しますとそういう約束をしたんです。だから関係者の了解を得なかったらやらないという約束をして、それを私たちは唯一約束事だと思ってね、守ってくださいということを今も。ところが全然それを無視して進んじゃってますからね。そのことです。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어민들에게 보낸 문서를 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에 대해 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얻은 뒤 방류하겠다며 그 이해 없이는 방류하지 않고 탱크에 저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대 목소리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날 집회에는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참여했고 일본 언론보다는 외신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 중국, 홍콩 언론 등이 현장 모습을 전했고 일본 언론은 한두 곳뿐이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알려진 일본 국민. 이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도 별다른 관심이 없습니다. ニュースとかあと政府の広告なんかではこれ汚染水というか処理水という言い方をして安全な濃度で流してるんだから何も問題はないよっていうそういった宣伝が非常に行き届いてるでだから関心持たなくても大丈夫なんだって勘違いしている人がやっぱり多い。 참가자들은 이날 국회로까지 집회를 이어가며 탄원서를 정부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틀 뒤 기시다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한 뒤 방류 시기를 결정했습니다. この他に場所を見つけてでもあるいは違うコンクリート固化等の方法もあって本当はもっともっとそちらが追求されるべきです。なぜこの海にそれも公共の海です。自分の海ではありません。海はみんなの共有財産です。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쌓여있는 134만 톤의 오염수를 모두 내보내는 데는 30년의 시간이 걸립니다.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인들의 무관심은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종 논쟁은 계속될 것이 분명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이처럼 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기 시작하면서 바다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어민과 상인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부 선주들은 조업을 중단했고 어시장에 손님들의 발길이 줄자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혜희 기자입니다. 포구의 어선들이 출항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정박해 있습니다. 보통 이른 아침에 조업을 나가지만 오늘만큼은 예외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오늘 조업을 포기했습니다. 방류 때문에 손님들이 안 와갖고 가격 형성이 안 돼갖고 기름값도 안 나올 형편이라 지금 안 나가고 지금 있어요.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어시장은 거의 손님이 끊기면서 한산합니다. 수산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특히 꽃게 금어기가 풀리면서 대목을 기대할 시기에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걱정이 더 큽니다. 걱정의 태산이 나와 있어요. 괜찮다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손님들도. 이제 안 먹는데. 안 먹는데. 우리도 장사하면서 많이 겁은 나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까 우리가 팔면서도 손님이 안 오고 그리고 저희도 파는 입장에서도 무섭고 좀 많이 겁나고 그러죠. 손님들도 걱정입니다. 수산물을 사러 소래포구까지 200리를 달려오곤 하는데 다시 찾게 될지 의문입니다. 냉동실에다 두는 편인데 어쨌든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걱정하면서 아침에도 밥 먹으면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오이도 가서 멸치랑 말린 것 좀 사오자, 새우랑. 그러고 나왔어요. 네.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자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해서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천 시민사회단체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앞에서 집회를 열어 국민 70%가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대해도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첫 주말, 소비 위축을 우려했던 것과 달리 어시장은 꽃게철을 맞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요. 인천시는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매일 진행하고 또 검사 현장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이후 첫 번째 맞은 주말. 우려와 달리 소래포구 어시장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꽃게 금어기가 해제된 직후라 수조에는 살이 꽉 찬 꽃게로 가득합니다. 그냥 오셔봐요. 꽃게 사셔요. 꽃게. 당장은 괜찮다지만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는 계속되는 상황. 어시장을 찾은 유정복 시장은 수산물 안전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검사를 우리 어떻게 주기별로 할 거 아니에요? 며칠에 한 번씩. 저희 이제 매일 검사 체계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 직접 생선을 구입하고 시식도 하는 등 수산물 안전을 홍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인천시는 소래포구와 연안부두 어시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기존보다 2배 이상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방사능 검사 참관 프로그램을 운영해 검사 현장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안심하고 우리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입각하고 과학적 근거로 갖고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는 매일 이 방사능 검사를 통해서 우리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요. 지자체도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동구는 소래포구 입구에 수산물 안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시민들에게 방사능 검사 정보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관계기관의 방사능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이동 시간하고 전처리 과정 그런 공정 등을 포함시키면은 한 3에서 5일 정도까지 결과 도출하는 시간이 그게 더 걸리기 때문에 공개하는 시기를 좀 앞당기는 것도 좀 시에서 좀 필요하다 그런 것도 좀.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검사만이 수산물에 대한 소비 위축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산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좀 과학적으로 좀 입증해서 우리 전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인천시는 수산기술지원센터와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수산물 방사능 정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 시간에는 문화 산업을 통해 지역을 찾아오게 만드는 문화 관광 정책 분야에 대해 살펴봅니다. 먼저 부천시입니다. 부천은 오랜 기간 문화 도시를 표방해 왔습니다. 클래식 공연과 전시부터 영화와 만화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국제 축제까지 연간 문화 행사가 넘쳐납니다.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문화 산업은 더욱 성장하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악기가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선율. 전국 지자체 공연장 가운데 처음으로 파이프 오르간을 갖췄습니다. 무대 천장에는 음향 반사판을 설치했고 무대를 중심으로 객석이 감싸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개관한 부천 아트센터의 클래식 전용 공연장입니다. 지난달 소프라노 조수미,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전성 매진을 기록하며 성대하게 공연을 마친 데 이어 하반기에는 런던 필하모닉 공연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가 준비돼 있습니다. 서울 예술의 전당이나 뭐 다른 롯데홀 같은 데로 이제 공연을 보러 가셨는데 이제 아트센터가 개관함으로 인해 가지고 부천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그 눈높이에 맞는 좋은 공연들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게 되어 가지고. 국내 최초로 폐소각장을 활용한 문화재생시설 부천 아트벙커 B39. 육중한 기계를 비롯해 쓰레기를 소각하던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 이색적인 전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실험적 전시나 미디어 융복합 콘텐츠를 선보이기에도 제격입니다. 예술가들의 미디어 아트가 여기에서 아주 성장하고 발표되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면서요. 이 공간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힘 때문에 지역민들이 편하게 여기서 쉼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충족을 가질 수도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국제축제도 다시금 활기를 찾았습니다. 51개국 작품 260여 편이 선보인 올해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폐막 시기 예매를 통해 전석 매진을 기록한 데 이어 전체 관객도 지난해보다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민식을 주제로 한 배우 특별전도 관람객이 6배 가까이 늘며 흥행에 성공해 행사 기간을 일주일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제 기간 부천 지역을 찾는 사람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큰 영화제 온 게 처음인데 되게 신기하기도 하고 앞으로도 더 관심을 갖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지난달 개최한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에는 23개국 댄서 800여 명이 참가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다음 달부터 2달 동안 부천국제 만화축제, 부천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이 잇따라 열리는 만큼 세계 만화 애호가들이 부천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힐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이번에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문화산업이 부천 지역을 살리고 있다면 제2의 도시 부산은 업무 공간을 활용한 지역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은 5개 자치구가 인구 감소 지역 또는 관심 지역입니다. 때문에 생활 인구를 늘리는 게 중요한 과제인데 휴가지에서 일을 병행하는 이른바 워케이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원도심의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할 해결책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박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책상에서 고개를 들면 푸른 바다를 품은 북항이 펼쳐집니다. 삼복도로를 따라 펼쳐진 원도심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올해 초 부산역 옆에 문을 연 부산 워케이션 거점센터입니다. 워케이션은 일과 여가를 합친 말로 원하는 곳에서 일과 여행을 함께하는 새로운 일문화입니다. 거점센터는 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다양한 형태의 업무 공간과 회의실, 휴식 공간 등을 제공합니다. 이 밖에 영도구에 2곳의 위성센터, 부산 전역에 12곳의 파트너 센터도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원도심에 워케이션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업과 직장인의 초점을 맞춘 부산형 워케이션입니다. 7월 말 기준으로 부산형 워케이션을 신청한 기업은 모두 892개사입니다. 현재까지 527명이 부산을 다녀갔거나 방문이 확정됐고 608명은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명확하게 업무 공간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낮에는 일을 하고 퇴근한 후에 또 관광지에 가서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의 경험을 통해서 기업 이전이나 기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부산시는 숙박 시 한 명당 하루 5만 원, 최대 50만 원의 숙박 바우처를 지원하고 5만 원 상당의 관광 바우처도 마련했습니다. 부산에서 창업을 하거나 기업 이전, 지사 설립을 원하는 기업에게는 혜택도 제공됩니다. 거점센터가 생긴 거를 알고서는 이제 좀 가급적이면 자주 방문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와서 이제 정말 쉼과 일이 병행되는 약간 좀 힐링을 받으면서 그렇게 업무도 가능하고 지금 이거 인구 소멸 위주의 구의 그 숙박들이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동구가 괜찮은지 영도구가 괜찮은지 좀 많이 저는 정보를 많이 얻고 있어요. 시는 올해 인구 감소를 겪는 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위성센터를 10곳까지 늘리고 외국 기업 유치 등 시장 다변화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9월에 저희가 일본의 그 워케이션 선진 도시인 와카마현과 그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이제 앞으로는 일본 기업을 유치할 예정이고요. 또 이번에 엑스포를 통해서 저희 부산 브랜드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또 해외 기업 유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관광공사의 연구에 따르면 부산 정주 인구 1명이 유출되고 1박 2일 관광객 31명이 부산을 찾으면 지역 경제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워케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3,500억 원, 고용과 생산 유발 효과는 각각 2만 7천 명과 4조 5천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제 2000년도에는 이 생태계를 좀 확장시켜서 민간에도 워케이션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간 운영사라는 공모를 진행을 하고 있고 워케이션 산업이 민간에서 정착이 될 수 있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워케이션 산업들을 그들이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현실 속에 워케이션 사업이 지역을 살리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재환입니다. 문화산업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이번엔 경북 칠곡군으로 가봅니다. 정부는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기 위해 해마다 문화도시를 선정하죠. 지난해 이 사업에 선정된 칠곡군은 5년간 최대 150억 원을 들여 관련 산업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조성해 생활 인구를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HCN 전보금 기자입니다. 시작! 나 어릴 적 친구들은 학교에 다녔지. 나 나뭇잎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었지. 설거지해, 애보기해. 두건과 목걸이, 선글라스까지 평균 연령 80살이 넘는 할머니들이 래퍼로 변신했습니다. 한글 수업을 받다가 우연히 들은 신나는 비트와 직설적인 가사에 푹 빠진 겁니다. 나 젊은 사람한테 자꾸 배워가는데 화가니 날 이제 늙어도 참 같이 동료를 해주니까 고맙다 하는 그만 빼고 뭘 써. 오션 노래하지 공부 가르쳐주지 익하고 저하고 춤추고 놀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난 더위 안 받는다.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앞으로 칠곡군에선 공통 관심사만 있다면 누구나 이렇게 모여 문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10분 생활 문화권을 목표로 8개 읍면 곳곳에 공유 공간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공유지대 플랫폼을 조성하는 특성화 거점 및 권역별 다거점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문화공간 확산과 다양한 입문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문화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해 문화도시로 거듭난 칠곡군은 2027년까지 해마다 30억 원을 들여 지역 문화산업에 투자합니다. 마을별 문화자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문화소외지라는 오명을 벗기로 한 겁니다. 이를 통해 최근 연구가 이뤄지는 생활인구도 함께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생활인구는 통근이나 통학, 관광 등으로 해당 지역을 찾는 사람까지 그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개념입니다. 1차적 목표는 여행, 관광객 중심의 체류를 늘려가는 것입니다. 체류형 입문 여행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구 구미를 비롯한 주변 도시에 사는 여행객들이 칠곡의 숨은 여행지를 찾아볼 수 있게 하면서 점차적으로 전국 단위로 확산해 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근 대구와 구미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돼 뚜렷한 문화 정체성을 갖지 못했던 칠곡군. 올해부턴 문화도시로 거듭나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찾아오는 이들을 생활 인구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HCN 뉴스 전보근입니다. 이처럼 각 지역마다 다양한 정책을 통해 인구 유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닌데요. 성동구와 마포구는 거리에 색을 입히면서 관광객 유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딜라이브 천서연 기자입니다. 서울 숲길로 알려진 성동구 성수동. 골목길 안쪽으로 유난히 붉은색 벽돌 건물들이 눈에 띕니다. 갤러리와 카페, 일반 음식점에 이르기까지 골목길 곳곳이 붉은 벽돌 건물로 채워진 겁니다. 벽돌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비슷한 규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런 일관성에서 오는 편안함과 그런 좋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붉은 벽돌 건물을 군집시켜 동네를 특화시키고자 했습니다. 성수동 일대에 붉은 벽돌 건물 조성 지역을 지정했고 붉은 벽돌로 건물을 보수하거나 지을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공사비도 지원했습니다. 붉은 벽돌로 하여금 성수동만의 도시 브랜드를 만들어 관광객을 끌어모으자는 취지였습니다. 생각보다 주민 호응도 좋고 말씀드렸듯이 그 서울숲 북쪽 아틀리에 길이 점차 이제 붉은 벽돌이 조성이 돼가면서 지역 특색이 된 겁니다. 뉴트로나 또는 복고풍을 좋아하시는 기성세대들도 이렇게 붉은 벽돌이 조성되어 있는 건물에 오게 되면 아마 저희 성수동을 더 많이 방문하지 않을까. 마포구 홍대 일대에도 붉은색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일명 레드로드, 기다랗게 있던 공용 주차장을 걷어내고 그곳에 붉은색 길을 만든 겁니다. 홍대 거리를 관통하는 1.3km의 길을 붉은색으로 칠해 특화시켰습니다. 그 안에서 버스킹과 전시, 각종 공연 등을 열면서 문화 공간화한 겁니다. 더 볼거리가 많이 생기고 원래는 그냥 지나가는 길거리였는데도 그냥 중간중간 이렇게 있으니까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관광객 유입을 위해 만든 붉은색 길 레드로드는 인근 상인들에게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음침한 그리고 여러 구조물들이 있으면서 방문객들이 좀 거닐 때 좀 불편한 점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레드로드 사업을 통해서 정리가 되니까 많은 분들이 가지 않던 길을 소통을 하게 되고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웨이팅이 전혀 없었던 그런 매장들이 이제는 웨이팅이 형성이 되고 평범한 동네를 특화시키기 위해 저마다의 빛깔을 심고 있는 서울의 자치구들. 거리에 색을 입히며 관광객 유치에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천서연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수많은 해양 사고도 발생합니다. 지난 5년간 약 16,000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기관 손상으로 인한 사고가 27%를 차지합니다.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가는 어선이 2,700여 척으로 가장 많고 수상 레저도 1,100여 척에 달합니다. 기관 고장에 의한 사고인 만큼 선박 관리를 잘하면 그만큼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긴데 인천에 그런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인천 스마트 선박 지원센터인데요. 검사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원격 검사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형구 기자입니다. 승선원 9명을 태운 인천 선적 A호가 왼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이 9명을 모두 구조했지만 선박은 결국 침몰했습니다. 레저보트가 밧줄에 묶여 예인됩니다.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던 레저보트를 해경이 구조하는 겁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바다에서 발생한 기관 손상 사고는 4,313척에 달합니다. 전체 해양 사고의 27%가 기관 손상입니다.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박을 검사하고 점검하는 인천권 스마트 선박 안전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이곳에선 중소선박의 엔진에서 윤활유를 추출해 엔진의 내구성과 안전성 등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원거리에 있는 선박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박 영상을 모니터링하며 검사를 할 수 있는 원거리 선박 설비를 갖췄습니다. 검사 당일 검사 증서까지 발행하는 통합 서비스도 도입돼 검사 시간과 비용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원스톱 선박 검사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선박 검사 시간은 20% 수준, 비용은 10% 수준까지 절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해양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험 교육장도 들어섰습니다. 가상현실로 해양 사고의 예방법을 알아보는 VR 체험과 심폐소생술 등 사고 대처법 등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놀이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도 구명조끼 착용에 대한 중요성을 배울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센터는 전국 선박 검사의 14% 수준인 9,700여 척을 담당합니다. 공단은 2026년까지 동해권과 남해권 등 권역별 국가어항의 선박 검사장을 총 18개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이영구입니다.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밀수한 일당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무려 34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요. 일당 중 한 명은 자신의 여동생을 범행에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항 검색대 바닥에 한 여성이 웅크리고 저항합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던 핸드백을 열자 정체불명의 하얀색 가루가 들어있는 비닐팩이 계속 나옵니다. 마약 케타민입니다. 이른바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무더기로 밀수한 일당이 검찰과 세관의 합동수사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 인천 세관이 적발한 케타민의 양은 모두 17,200g. 한 번 투약에 0.05g 기준으로 34만 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속칭 지게꾼으로 불리며 태국과 한국을 오가며 옷이나 가방에 숨겨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우선 자금책들에게 경비와 운반비 수백만 원을 받은 뒤 태국 마약 판매상들에게 현금이나 가상화폐를 주고 케타민을 구입해 밀수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부분 20, 30대로 강남 등지의 클럽에서 만나 정보를 통해 밀수에 가담했습니다. 2021년부터 적발 직전까지 적게는 2번, 많게는 10번에 걸쳐 케타민을 들여왔는데 심지어 자신의 여동생에게 운반책을 제안해 범행에 가담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마약을 접하지 않았더라도 고액 아르바이트로 생각해 운반책에 가담하다 마약에 손을 댄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친구들이 이제 사전에 그 운반하는 게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그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자기가 가겠다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고.
인천지검과 인천공항본부 세관은 마약류 수십억 원어치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25명을 구속 기소하고 30대 B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태권도 강국으로 꼽히죠. 그만큼 우수한 선수들이 국가대표로 많이 뛰고 있습니다. 그중 단연 기량이 돋보이는 선수가 강화군에 있습니다. 바로 배준서 선수인데요. 얼마 전 열린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또 한 번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5월 31일 열린 아제르바이잔 바쿠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붉은색인 우리 선수가 먼저 상대에게 한 점을 가져오더니 곧장 무서운 기세로 발차기 공격을 퍼붓습니다. 강화군청 태권도단 소속 배준서 선수입니다. 배준서는 이 대회로 금메달을 목에 걸며 세계선수권 2연패를 거머쥐었습니다. 발차기 훈련이 한창인 체육관. 패대를 때리는 소리에 못지않은 기합 소리가 체육관을 울립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고 세계선수권 대회를 마쳤어도 훈련은 멈추지 않습니다. 남자 58kg급 동료 선수들에 비해 172cm라는 작은 신장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별명은 이제 코리안 좀비라고 불릴 만큼 대회에서 강한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 이 운동을 그냥 견디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운동을 그냥 쉬지 않고 꾸준히 그냥 할 때 열심히 하는 게 제 그건 것 같아요. 얼마 전 강화군청에 입단한 19살 윤준혁도 높은 기량을 뽐냅니다. 전국 최고 출신의 윤준혁은 배준서를 보고 강화군청에 입단해 국가대표를 꿈꾸고 있습니다. 멘탈이 엄청 강한 편이고 운동 면에서도 말고 다른 면에서도 엄청 자기 관리나 체중 관리 그리고 방 청소나 이런 주변 관리까지 다 철저해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도 저도 많이 따라하고 있고. 강화군청 태권도단 소속 선수는 모두 6명. 전국 대회는 물론 세계 대회에서도 두각을 드러내며 명문 실업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제 경쟁력에서는 국내에서는 가장 경기력이 좋은 선수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기본기와 그다음에 근력, 체력, 그다음에 정신력이 가미돼서 그런 어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로 국가대표 5년 차인 배준서. 앞으로 목표는 명확합니다. 가깝게는 올 12월 말에 있을 우시 그랜드슬램 그랑프리 대회 우승, 그리고 올림픽 금메달입니다. 저는 어차피 선생활을 짧게 할 생각이 잘 없어서 길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길게 봐서 올림픽 한번 나가서 금메달 따서 제가 IOC-위원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거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온다는 게 제 목표인 것 같아요. 세계선수권 2연패를 하며 자신감을 얻은 배준서. 앞으로 남은 대회와 나아가 올림픽까지 금메달에 더욱 가까워지길 기대해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